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교시 1영역 사회복지 실천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발생한 순서대로 다해라는 것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처음으로 대학교에서 양성되기 시작한 것은 보통 지금 이제 그 강남에 있는 강남 사회복지대학이라고 해서 하는 최초의 훈련기관인데, 거기 보면 1953년이라고 보통 설정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 명칭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사회사업가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는 개별사회사업가협회, 한국사회사업가협회, 70년대는 한국사회사업가, 이런 사회사업가 60년대, 70년대 모두 사회사업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이 협회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80년대에 들어와서야 사회복지사 명칭이 사용됐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이후 전담 공무원을 행정기관에 배치하기 시작하는 그냥 기본이 1987년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2016년도에 법률이 정신보건법에서 이렇게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명칭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거다. 이것은 2016년의 법률 제정 실행은 2017년이에요. 2017년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중 다음 설명에 대한 것은, 그린우드는 전문직의 속성을 가지고 체계적 이론체계, 또 그러면 전문직적인 문화, 생활 양식이죠. 또 전문가다운 권위, 또 사회적 승인, 또 윤리 강령, 이렇게 5가지를 들었습니다. 자기 규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자기 규제란 말이 나왔으면 이것은 우리가 배울 때에 윤리 강령의 기능에서 우리가 보통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 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윤리 강령이죠. 서비스 문제군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이 참 많지요. 인도주의,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원의 기본 실천 이념으로서 역할했던 인도주의, 오늘 이타주의적 관점으로, 또 그러면 사회통계론, 역시 자선조직협회에 나오는 사회통계론적 관점에서 자선조직협회가 이끌어갔던 사회진화론, 또 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도 고마운 줄은 알지만 받는 사람도 입장도 최대한 좀 반영해보자 라고 하는 평등의 관점에서 도입한 인보관 운동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민주주의, 또 그런가 하면 수혜자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던 개인주의, 또 그러면 다양화, 이런 이념들이 하나의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인도주의, 민주주의, 개인주의, 다양성 다 좋군요. 다 여기는 모두가 해당되는 기본 이념. 하나가 우리가 교재에다는 걸 뺐다면 사회 진화론, 이런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번에 보시면 인파워먼트 모델 실천 단계를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로 나눌 때 대화 단계에서 실천해야 될 과정을 모두 보는, 대화 단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죠. 대화 단계. 대화를 통해서는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로, 그야말로 파트너십,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동반자적 관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도대체 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점이나 장점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또 이런 등등을 보통 대화 단계라고 합니다. 때문에 방향설, 자원 활성화와 같은 자원 활성화, 기회 확대, 자원 활성화나 기회 확대 같은 것은 발전 단계에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강점의 확인. 자, 여기에서 제가 이런 시간에 자꾸 설명했지만 강점의 구체화와 강점의 확인은 다릅니다. 대화 단계에서 나오는 강점의 구체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는 클라이언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살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강점에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발견 단계에서 하고 있는 이건 발견 단계거든요. 강점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을 강점의 확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확인하는 것은 발견 단계에서 나옵니다. 파트너십.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역, 미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역, 미음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다음에 현재 상황의 명확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이끌할 때 현재 상황에 어떤 입장에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역, 미음 없나요? 기역, 미음.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발견 단계, 자원 활성화와 기후 확대는 발전 단계의 과업입니다. 이건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내년 또 나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1차 현장과 2차 현장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용시설 나왔으니까 아주 쉽게 나와 있지요.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귀가하도록 시스템이 된 것은 이용시설이 되는 것이고,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입소 이런 용어를 통해서 숙식 모두가 제공되는 이런 시설은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아동상담소, 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동 양육시설은 이것은 입소에서 도움을 받는 거죠. 이건 생활시설이겠고, 나머지는 모두 이용시설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소속 기관의 예산 절감 요구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사가 겪어야 되는 가치 갈등은 실천 현장에서 움직일 적에 많은 그 딜레마가 등장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가치의 상충도 있고, 의무의 상충도 있고, 또 클라이언트의 다중성으로 인한 갈등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권력이나 자원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런 등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결과의 모호성도 있고. 근데 여기처럼 내가 다니는 기관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와줘야 할 것을 못 도와줄 때, 그때 느끼는 갈등은 뭐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직원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나도 이 기관의 직원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복지사인데. 바로 이에 이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의무의 상충에 대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7번에 보시면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다음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윤리기준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과 윤리기준 크게 두 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윤리기준은 6개의 세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사유에 대한 윤리기준. 그리고 6번째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6개의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이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아니 된다. 자, 이건 뭐 이너제 워낙 많이도 강조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 동료의 클라이언트도 아니면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도 내가 사회복지사니까 도와주면 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전제 조건이 적법하고도 엔드 오어가 아니라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가 사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그 중에서도 동료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의 동료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 관점, 실천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강점, 관점, 제가 자꾸 설명할 때 똑같을 수야 없겠지만 강점, 관점 또는 역량 강화, 인파워먼트, 권한 부여 이런 말이 나오면 같은 문제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 모든 개인, 집단, 가족, 지역 사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클라이언트와 협동 작업이 이루어질 때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는 제한적이다. 잘 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제한적이란 말을 꼭 굳이 넣을 이유가 뭘까? 그렇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의 고난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옛날 병리적 관점에는 무조건 상처. 이렇게 큰 애들은 나중에 보나마나 뻔해. 이렇게 했던 옛날 고난. 이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도전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좋지. 자, 여기서는 뭐 굳이 제가 설명해야 되겠지요. 답은 제한적이란 말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9번에 보시면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적 상위성에 대한 수용과 존중. 여기에 대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류 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적 실천 지향. 보통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걸로서는 용광로주의라고는 무조건 주류 문화에 그냥 흡수되도록 이렇게 인도한다는 동화주의, 용광로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이 가보자 하는 다문화주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동화주의적이라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 이걸 또 애국심까지 강요한다면 쇼비니즘적 이런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종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답은 2번이군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편견에 대한 성찰적 분석, 다문화 배경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식 필요성의 인식, 다문화 배경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 좋습니다. 동화주의는 그냥 주류 문화에 그냥 흡수시켜버리는 이런 그 용광로주의를 말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0번에 보시면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을 다음 사례에 적용할 때 구성체계의 연결이 오는 것은 사회복지사 A는 중학생, 자, 컴튼과 갤러웨이의 사회복지 실천 체계에는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핑커스와 비난의 이 4체계에다가 전문가 체계, 그리고 문제인식 체계라고도 불리는 의뢰 응답 체계를 넣어서 6개 체계로 나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A는 중학생 B가 동급생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가 다니는 학교 사회복지사 C, 경찰서의 학교폭력 담당 D에게도 사건을 알려 C와 D는 가해 학생에게 개입하고 있다. A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2의 학교폭력 관련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사회복지사랑 같이 참가하면서 C와 D를 만나 정기적으로 사례 하유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죠.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가에 대한 변화 매개 체계가 될 것이고 B는 보나마나 표적 체계, 도움이 필요한 뭔가 변화가 되어야 할 이런 표적 체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여기 보면은 학교 사회복지사 C나 경찰서의 학교폭력 담당 D는 바로 사회복 변화 매개 체계와 동참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 과정의 한 편을 일익을 담당하는 소위 행동 체계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해 학생이라고 나중에 개입하고 있는 걸 볼 적에 여기는 응답 체계가 될 거예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전문가 체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A 사회복지사는 변화 매개 체계고 B 학생은 행동체계, 표적체계. 옳은 것을 물고 있습니다. 답은 뭐 1번이군요. 이거는 표적체계. 학교 사회복지사 C라고 하는 것은 행동체계. 사회복지사 A를 돕는 행동체계가 될 것이고 D도 행동체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는 전문가 체계가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 보시면 인권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인권을 처음 나온 문제 같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권리이다. 개인, 집단, 국가가 상호 간의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지켜지고 확보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해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필요한 것. 이걸 가지고 제가 설왕설래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답은 모두가 옳은 인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12번에 보시면 통합적 접근에 관한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이 아닌 것은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회복지 실천에서 195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이런 것이 되겠는데 생태체계론적 준거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접근법입니다. 생태체계 관점을 토대로 한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화하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이군요.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개인적 심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합니다. 체계와 체계를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그렇죠. 생태체계론적 관점이니까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점진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본다. 자, 이건 설명을 했지만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점진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본다라는 이런 문장들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 자기결정의 최대화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13번에 보시면 사례관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사례관리의 원칙 그러면 7가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사례관리의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개별화.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포괄성.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지속성. 또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중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전문가로서는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관련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성, 연계성. 또 클라이언트 입장으로 본다면 클라이언트의 접근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계성, 그러면서도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자기 결정권의 최대화, 아니면 자율성 확대, 자율성 극대화 이런 것을 하나의 원리로 합니다. 다양한 욕구를 포괄한다.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개별성,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 임상적 치료에 집중된 서비스, 임상적 치료에 집중된 이건 전문가 중심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상이라고 해서는 전문가만이 이끌어가는 그들의 전문 영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여기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의 개념으로 3번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옹호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해 옹호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고 대변하고 그를 위한 개입을 하고 그를 위한 각본을 짜고 하는 것을 옹호, 어드보커시 대변이라고 합니다. 무국적 아동의 교육평등권을 위한 법안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표로 나와서 협상을 주도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교육한다. 철거민들의 자체 효율을 위해 종합사회복지 간의 공간을 제공한다. 다 편들어주는 것인데 다 편들어주는 거지요. 그런데 3번의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표나 협상을 주도하는 것도 옹호활동 다 편들어주는 건데 만약에 사회복지사의 기술로 본다면 연계기술, 옹호기술, 조직화기술, 자원동원 및 개발기술, 인파워먼트 기술 등은 다양한 기술인 것처럼 거기에는 갈등 조정 및 협상 기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 맞는데 옹호 다 편들어주는 건데 한데 여기서는 이건 협상 기술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에 보시면 면접에서 피해야 할 질문 기술이 아닌 것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대면 관계를 형성하는 유형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방법을 믹서시킨 종합적인 실천 방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설문법이나 질문법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는 모호한 질문, 유도형 질문, 왜라고 하는 질문, 복합 질문, 이중 질문, 중첩되는 질문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적당히 배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건 그냥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6번에 보시면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사회복지 실천의 단계를 본다면 접수 단계 인테이크, 그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인 조사,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잠정적 개입 전략으로는 사정, 그리고 나서 계획 수립,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계획 수립, 그리고 나서 개입, 그리고 평가 및 종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 접수라고 하는 인테이크 단계에서는 만남, 그리고 문제 확인. 그것이 기관이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관계 형성 그리고 약식 오리엔테이션. 만약에 문제를 확인했더니 그것이 전문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왔다면 관련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소개를 하게 되는데 법률에서는 이송, 우리가 실전에서는 의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목표의 우선순위를 합의한다. 개인 목표의 우선순위를 합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 단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조달한다. 바로 이것은 사정 단계에서 나오는 거죠. 사정. 강점과. 왜냐하면 사정이라는 것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그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문제만 분석하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뿐만 아니라 강점, 자원, 가능성까지도 같이 분석해서 접근하는 것은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정 단계의 것이 되겠고 욕구에 적합한 기관으로 의뢰. 그렇죠? 만약에 문제를 확인한 결과 전문성과 거리가 있다면 의뢰해야 되겠죠. 전문기관에 소개를 해야 됩니다.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적격 여부 확인. 문제 확인하는 거죠. 때문에 디귿번, 니을번.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면접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초기 단계 면접, 공감적 태도, 적극적 반응으로 경청. 그래서 적극적 경청해야 되겠지요. 기억번을, 자, 여기다 기억번을 틀리다고 할 때, 이거 다 틀린 거지요. 표정, 눈맞춤 등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 그렇죠. 언어적, 비언어적, 어느 것이 더, 어느 것이 덜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니은보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다 들어갔군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대화로 해야 돼. 기억, 1번은 아니 되겠군요. 3번, 5번. 침묵을 허용하지 않고. 답은 3번이군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저항으로서의 침묵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면 성격이 좀 유하거나 수동적이어서 사회복지사가 뭔가를 알려주기를 기다리면서 다양한 성격으로 침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침묵, 말 않고 있다 해서 무조건 그에 대해 다그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사정 도구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사정 도구에는 수직적 탐색과 수평적 탐색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탐색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가계도나 생활력 도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수평적 탐색 도구를 활용하는 거에는 수평적 탐색 도구를 활용하는 거에는 수평적 탐색 도구에는 생태도나 사유적 관계망지도 또는 집단 내에서만 사용하는 소시오메트리 이런 등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태도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환경과 주고받는 영향력을 보는 건데 개인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클라이언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체제를 확인하는 좋습니다. 생활력 도표 살아오는 과정에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개인의 과거 중요한 생애를 이 생활력이라고 할 때 저기는 화어가 아니라 라이프 히스토리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생활력 역사입니다. DSM-5 분류체계 DSM-5 분류체계 이건 이제 소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분석 자료지요. 정신장애 분석 및 통계, 정신자료 분류 및 멘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분류체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진단. 2013년도에 발표된 건데, 소시오그램, 집단 성원 간, 상호작용 및 하위 집단 형성 여부. PI 분류. PI라고 하는 것은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주변인과의 접촉 빈도 및 사회적 지지의 강도와 유형. 주변인과의 접촉 빈도 및 사회적 지지의 강도와 유형을 보선 사회적 관계망 지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PI 분류체계는 정신 건강, 또 신체 건강, 또 환경 문제, 또 그런가 하면 사회적 기능 수행 문제와 같은 환경, 맞아면 클라이언트의 환경 속에서 보여지는, 클라이언트의 환경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PI 분류체계인 것이고, 여기처럼 주변인과의 접촉 빈도나 사회적 지지의 강도, 유형 등을 보여주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 도표나 지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9번에 보시면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료 수집.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죠. 오늘날 다 강조합니다. 실천 후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폐기한다. 아니죠.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산류는 긍정적으로만 표현되는 이게 아니고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답은 당연히 3번이죠. 문제와 욕구, 강점, 자원 모두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소위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포함합니다. 가정 방문으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관찰할 수 있다. 폐기한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0번에 보시면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보통은 사례관리는 기본 세 문제를 나오는데 등장 배경 나옵니다. 등장 배경이 나올 때는 한마디로 한다면 탈시설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 그 문제 해결, 탈시설화로 인한 문제 해결책. 탈시설화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 해결적으로 강조 또는 대두된 것이 사례관리가 되겠어요.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의 부담 증가. 장기 보호에서 단기 개입 중심으로 전환. 좀 닫아보시고. 통합적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증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급증, 시설 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의 전환. 자, 여기서 사례가 등장 옳지 않은 것은 장기 보호에서 단기 개입으로서 여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문적 관계의 기본 원칙은 클라이언트는 문제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문제에 대한 공감적 반응.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 민감성, 공감적 이해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한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한 표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 통계된 정서관여의 원리가 되겠어요. 맞아, 통계란 말은 좀 부드럽게 절제된 정서관여의 원리가 된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통계된 정서관여의 3대 특성 그러면 민감성, 반응성, 공감성 이렇게 세 가지. 민감성, 공감성, 반응성 이렇게 세 가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에 공감적 반응 그러니까 자꾸 수용으로 가는 그게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함정, 앞에는 함정, 뒤에가 실질인 거죠. 답은 5번입니다. 22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혼합된 정서적 반응을 정리하고 사후관리를 계획하는 단계. 사후관리, 이미 혼합된 정서적 반응을 이제 정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고 그리고 사후관리가 나왔던 건 벌써 이것은 평가 및 종결 단계가 되겠어요. 단계는 접수 단계, 조사 및 사정 단계, 계획 단계, 개입 단계. 저 여기는 당연히 정리 및 사후 관리, 종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23번에 보시면 원조 관계에서 책임감을 갖고 절차상 조건을 따르는 관계 형성의 기본 요소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옛날에는 결과만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잘했다 못했다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결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오류가 있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차상 조건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을 책임감을 당연히 반영한다. 자아 노출의 책임감 반영하겠습니까? 어떤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받아내는데 책임감을 반영하겠습니까? 아니죠. 헌신과 의무가 되겠어요. 그래서 디보트와 어블리지 이렇게 해서 헌신과 의무,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리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체계성, 절차적 이런 조건을 따르는 관계 형성을 지켜라는 이런 것이 헌신과 의무가 되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한 역할은 클라이언트는 경제적 지원과 건강 지원을 요구하지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급식소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서 지원도 중복되고 있다. 사례관리자는 사례회의를 통해 평일 중식은 경로당에서 주말 중식은 급식소에서 이용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경제적 지원을, 노인복지관은 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중복 지원을 해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중 조정하는 역할을 우리는 조정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할 것이 없지. 중개자는 연결시키는 이것을 소개, 알선, 연결 그러면 그건 중개자지만 여기 또 갈등이 있다면 중재자지만 여기는 물론 가장 넓게에서는 옹호자지만 구체적으로서는 조정자의 역할이 되겠어요. 설명해야 되겠죠. 25번에 보시면 전문적 관계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전문가 윤리 강령에 따른다. 기관의 입장에서 출발한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아니죠. 사회복지실장은 것은 옛날 정신분석적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분석적이 아닌 이상은 정신분석적이 아니라면 시간 제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가
적 권위와 생활량, 문화가 있어야지. 틀린 거고. 틀린 거. 다 틀린 거죠? 여기서 전문적 관계의 특성. 하나 그냥 서비스 문제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021년도 2교시 1영역은 정말 평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시험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1년도 기출문제 2교시 1영역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